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결코 유일무이한 장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성이나 별이나 은하를 전형적인 곳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곳은 오히려 텅 비어 있으며 끝없는 밤으로 채워진 은하 사이의 공간입니다. 은하는 기체와 티끌과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 은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태양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를 다 합치면 별의 수는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 즉 10의 22승계나 됩니다. 게다가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의 수만큼의 행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특별한 행운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코스모스 항해는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은하군에 다다랐습니다. 국부은하군은 지름이 몇백만 광년 정도 되고 10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별나지 않은 아주 소박한 은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M31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지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관측됩니다. M31은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나선 은하로서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외소 타원 은하를 붙들고 있는 힘이 바로 중력인데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M31 너머로 그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선팔을 천천히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돌리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에서 4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의 한쪽 끝, 은하 변두리의 이름 없는 장소에 도달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모인 지극히 아름다운 집단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4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별들은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인들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 하나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지구의 뒷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해성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얼음과 암석과 유기분자가 이 해성들의 핵심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거의 원형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태양광선에서 열을 공급받습니다. 해왕성, 천왕성, 태양계의 보석인 토성, 그리고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입니다. 이 목성형 행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얼어붙은 위성들을 주르르 거느리고 있죠. 기체 행성들과 거대한 빙산 덩어리들이 공존하는 지역을 지나 태양 쪽으로 향하여 따뜻한 내행성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암석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용광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가 태양계를 두루 비추는 빛의 원천인 것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작고 부서지기 쉬운 청백색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 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의 보금자리이면서 우리를 길러준 부모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진화했으며 인류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내고 성년으로 자라는 중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웠으며 아무런 보장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점 티끌 위에 살고 있고 그 티끌은 그저 그렇고 그런 별의 주변을 돌며 또 그 별은 보잘것없는 어느 은하에 외진 한 기퉁이에 틀어박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공간 속의 한 점이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적어도 약 150억 년에서 200억 년쯤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대폭발 또는 빅뱅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부터 계산한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문명도 없이 그저 휘황한 불덩이가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폭발의 혼돈으로부터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조화의 코스모스로 이어지기까지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었습니다. 이 지극히 숭고한 전환의 과정을 엿볼 수 있음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은 생물을 찾을 때까지 우리 인류야말로 우주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대폭발의 아득히 먼 후손입니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더불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생물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구에도 한때 메마르고 황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지금 생물들로 온통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생물이 없었던 시기에 어느 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그 분자들에서 어떻게 비롯될 수 있었을까요? 이 최초의 유기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단 말일까요? 지구는 대략 46억 년 전에 성간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화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대략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물은 오늘날의 단세포 생물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고도로 정교한 형태를 구비한 어엿한 생물입니다. 생명의 첫걸음은 이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시 지구 대기의 주성분은 수소 원자를 여러 개 가진 간단한 구조의 분자들이었습니다. 이 분자들은 태양에서 복사된 자외선과 번개의 전기 방전을 통해서 쉽게 해리되었습니다.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원자와 분자들이 우연히 재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화학 반응의 부산물들은 바다나 연못에 용해되었으며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일종의 유기물 수프와 같은 물질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수프에 들어있던 다른 종류의 분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를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가 아주 우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지상생명 현상의 주인공 구실을 하게 될 디옥시리보핵산 분자, 다시 말해 DNA의 원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DNA는 나선형으로 꼬인 긴 사다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가로대는 각각 서로 다른 4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유전자 코드를 기술하는 4가지 부호입니다. 사다리의 가로대를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며 그 가로대들이 모여서 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를 만듭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각각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4개의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말은 유전 설계도가 같은 언어로 씌어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40억 년 전 지구라는 에덴 동산에는 분자들만이 우글대고 있었고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다른 분자를 잡아먹는 포식자들도 없었습니다. 자기 재생산, 돌연변이,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 종들의 선택적 제거와 더불어 진화는
분자 수준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복제술의 완성도는 점점 좋아졌고 마침내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종의 분자 집합체인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식물세포는 엽록체라고 불리는 분자들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 공장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산소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약 2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후 두 개의 독립된 세포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듬살이를 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인 셈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은 대략 20억 년 전부터 생긴 듯합니다. 그 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진화는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의 출현과 함께 두 개의 생물은 자신들이 가진 유전 설계도를 문단씩 혹은 여러 쪽씩 심지어 몇 권씩 통째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종을 선택이라는 채로 다시 걸러내어 성에 무관심한 것들을 빠르게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10억 년 전쯤부터 식물들이 협동 작업을 통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바다를 가득 메운 단순한 녹색 식물들이 산소 분자를 생산하자마자 자연히 산소가 지구 대기의 가장 흔한 구성물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소 대기의 주련으로 지구 생명사의 신기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산소는 유기물질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무방비의 유기물에게는 근본적으로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구 대기가 산화력이 강한 대기로 성격이 바뀌자 생물의 역사상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산소의 분해력에 대처할 수 없던 생물들은 무더기로 사라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략 6억 년 전부터 녹조류의 독과점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는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숨막힐 정도로 급하게 속속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어류에서 최초의 척추동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최초의 나무가 등장했고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해 공룡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지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초의 새와 최초의 꽃이 생겨났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돌고래와 고래의 조상인 가장 초기의 고래류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원숭이, 유인원, 인간의 공동 조상인 영장류가 지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만 년 전에 인간과 아주 비슷한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뇌의 크기도 현저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DNA 중합체 효소가 복제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합체 효소가 실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 입자나 자외선 광자도 돌연변이의 요인이 됩니다. 또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우주 방사선 입자나 주위 환경의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뉴클레오티드를 변화시키거나 핵산의 끈을 꼬거나 묶었습니다. 돌연변이율이 너무 높으면 40억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진화 유산의 탑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새로운 종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환경에 놀랄 만큼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따릅니다. 허공에 집어던진 막대기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고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진 해는 반드시 이튿날 아침 동쪽 하늘에 다시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처럼 별도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별은 뜨고 지는데 하룻밤이 꼬박 걸리고 계절에 따라 뜨고 지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별들 중에는 해보다 조금 먼저 뜨거나 조금 늦게 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별들은 계절에 따라 출몰 시기와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다면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달력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는 표지들이 걸려있는 셈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의 천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이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아부신벨, 멕시코의 치첸이차,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같은 곳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하늘을 관찰하며 천문학을 배웠을까요? 영양과 사슴과 들소는 철에 따라 이동하므로 한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은 계절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합니다. 과일과 견과류 같은 식량도 계절을 알아야 제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아느냐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사냥을 언제 나가야 하는지, 씨앗은 어느 날쯤 뿌리고 익은 곡식은 언제쯤 거둬야 할지, 그리고 부족 구성원은 언제 모두 불러 모아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점점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문학은 관측과 수학과 문자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 법칙에 의존하던 과학의 영역을 신비주의와 미신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하늘에는 해, 달, 별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천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떠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뜻에서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성은 해와 달을 제외하면 5개가 남는데 이 행성들은 고정된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여러 천체들이 인간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겼고 이렇게 점성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온 점성술 전통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천문학자로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들의 발길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들었으며 지구가 왜 구형인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공식을 확립하기도 했으며 행성들의 이상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 즉 지구 중심 우주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축으로 하여 창조된 만물이 그 주위를 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 암흑시대에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후 1543년 폴란드의 카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색다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한 원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에 살았던 한 과학자 덕분에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였습니다.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대한 3가지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법칙,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쓴다. 제3법칙,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인다. 이 3가지 행성운동에 관한 법칙을 밝혀냈으며 이 법칙들은 이후 우주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수고로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제일 가는 과학의 천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빛에 큰 관심이 있었고 흑사병이 유행하던 1666년 고향으로 돌아와 1년을 연구한 끝에 미분과 적분을 발명하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유인력 법칙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으로 돌아온 뉴턴은 수학교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힘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달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직선으로 날아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이 계속해서 달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달은 원에 가까운 궤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이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잡아당기는 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은 힘에 따라 일어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던 것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 성격의 보편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의 우주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예지에 힘입은 것입니다. 자연의 장대함과 복잡 미묘함 앞에서 뉴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명랑하면서 또 정감 어린 겸손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죽기 바로 전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